검은 밤은 나에게 검은 눈을 주었지. 하지만 나는 그 검은 눈으로 빛을 찾는다네.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중국의 천재 시인 구청의 시 한 세대의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상상해봅니다. 정말 만약 우리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을 거닐고 있다면, 앞으로도 그 밤을 계속 거닐어야 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아마 방향을 잡지 못해 자주 길을 헤매기도 할 테고, 발에 걸린 돌부리에 종종 넘어지기도 할 테죠. 하지만 구청의 말처럼 밤이 왔다고 해서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우리에게 빛마저 사라진 걸까요? 어쩌면 정작 우리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캄캄한 밤의 어둠이 아니라 이런 밤 속에서는 무엇도 볼 수 없다고, 이런 암흑 속에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우리 자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나 캄캄한 밤을 외롭게 걷는 나에게 이렇게 속삭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 어둡고 검은 눈으로 당당히 세상의 빛을 담으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여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박형준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자리에 불러주시니까 네. 되게 떨리고 네. 예,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준 시인님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1991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련다를 비롯해서 다수의 시집과 산문집 그리고 평론집을 내셨습니다. 현대시학 작품상, 서울시 문학상, 육사시 문학상,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하셨고, 최근에는 시집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을 출간하셨습니다. 9년 만에 신간 시집인가요? 7년이죠. 예. 7년 만에 7번째 시집이라고. 예.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올해가 제가 연구년이어가지고요. 아, 네. 예, 사실 선생님들이 연구년이면 외국 가고 그러시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저는 갈 데가 없었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네. 코로나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면피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러면 내년에 이제 학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 내년에 복귀입니다. 아, 내년에 복귀시구나. 아, 남은 하반기를 알차게 보내셔야겠어요. 예. 네. 박형준 시인이라고 하면 우리 시단의 대표적인 서정 시인이라는 수식어가 떠오르는데요. 이번 시집에서도 서정의 아름다움이랄까 그런 게 꾸준히 엿보였습니다. 시집 수록작 중에 지불놀이의 일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저 은은한 불길을 따라 그때 나는 겨울밤 속으로 꼬리언처럼 날아갔다. 어린 날 안쯤뱅이 책상 위 침 묻혀 써놓은 일기들이 서투른 언어로 봄을 이야기할 때 지느러미 흔들며 날아가서 지평의 음색이 되었다. 불티로 떠오르는 둥근 달의 음악이 되었다.
마치 감정이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음악이 되는 모습이 시로 표현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는 쓰게 되셨어요? 지불놀이? 좋게 얘기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전 좀 시 쓰는 게 네. 좀 비교적 뭐 주제나 이런 것들이 좀 단순하고 네. 뭐 몇 가지 테마에서 잘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 문제라든지 뭐 이런 시들은 거의 써볼 엄두를 못 내는데요. 근데 또 시에 이제 이렇게 좀 맛이 들리고 그러던 고등학교 때는 그 친구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 수밖에 없는가. 그때는 참 되게 그런 시에 대해서 많이 써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갈수록 좀 사람이 수동적이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의 한계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런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최소한 주변 사람들한테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언제나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제게 이제 그 어린 시절이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자란 어린 시절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불놀이는 되게 정월 대보름날에 이렇게 깡통 돌리는 네. 거거든요. 그 깡통 돌리면 막 불씨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게 달빛하고 어우러져서 꽤나 멋있습니다. 밤에 그걸 돌리고 있으면. 그래서 어떤 그런 걸 돌릴 때마다 꿈 같은 것들도 떠오르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놀 수 있는 마음이 같은 거죠. 그런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은 그 다른 사람이나 자연 안에 내재된 어떤 감정에 동화되거나 혹은 내 감정을 그런 대상에 이입할 수 있는 뭐 그런 순간들 그런 거에 대한 뭐 하나의 좋게 얘기하면 찬가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서 서울 생활을 하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예. 네, 얼마나 되셨는지. 거의 한 40년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예. 엄청 어렸을 때 올라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시에는 자연물이나 자연의 동식물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지불놀이의 장면 같은 것 이런 게 많잖아요. 시에는. 그래서 혹시 그런 어린 시절 혹은 자연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시를 쓰시는 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마 제가 그냥 고향에서 살았으면요. 네. 면속이 같은 게 꿈이었을 것 같아요. 면석이. 예.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벽시라든지 네. 이런 거 뭐 군청이나 뭐 이런 데 있으면 고향 사람들한테 더 잘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의 고향은 좀 원형 그대로 있는 게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죠. 근데 사람들은 현실에서는 잘 안 되지만 내면적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좋은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고 힘든 거잖아요. 서울에서. 근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적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떤 자연에 대한 시를 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나 미안함 같은 게 이렇게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시인님 시를 읽으면서 저도 시골 경북 풍기라고 아세요? 혹시?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컸는데 그러니까 시골일수록 정말 변하지 않잖아요. 늘 논이고 밭이었던 그곳이 늘 논과 밭으로 그대로 있고 가장 압도적인 게 산이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고향에 내려가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서울은 너무 빨리 변해가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고향이 내가 잘하지 않는 곳 같은 거예요. 거기 내려가면
뭐 나는 30살, 40살 아니고 그냥 그 유년기의 내가 있는 느낌? 이에요. 그렇죠. 모든 게 변함없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어른 같지가 않더라고요. 고향에 가면. 그래서 그런 정서를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이제 시인님 시를 읽으면서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들으니까 더 좋은데. 예.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 시인님께 그 달이라는 시 낭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인님께서 읽어주시는 달이라는 시 들어보겠습니다. 달, 너를 올려다보면 너는 상처를 입고 있구나. 벌써 상처 속에서 화나구나. 감정을 끝까지 실험하다 미쳐버린 시인같이. 상처가 시인 너는, 상처의 수직가인 너는 골짜기마다 누군가를 잊지 못해 올려다보는 눈길로 깊어가는구나. 감사합니다. 네. 역시 시인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시에도 어떤 슬픔이나 서글픔이 느껴지는데요. 시집 발문을 써주신 박연준 시인께서도 이런 글을 써주셨어요. 우리가 다름 아닌 슬픔의 족속, 눈물의 시인 계보에 있다는 게 선명해지는 듯하다. 이 슬픔의 족속, 눈물의 시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연준 시인한테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슬픔의 시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 네. 보면 박지성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박용래, 박재삼, 박정만 같은 대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박연준 시인도 이제 그런 계보를 잇는 아주 빼어난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인들의 좀 공통점은 가족애를 시에서 많이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애를 다루는 시인들의 시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언어의 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조 시인 중에 김상옥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물론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이분 시에도 되게 가족 시편들이 많은데 그 참 다 하나같이 다 빼어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그 슬픔의 시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시들이 되게 이렇게 언어의 장인이 많은 거는 아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시 쓰는 것만이라도 잘한다는 소리를 좀 듣고 싶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쓰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박연준 시인의 시가 뭐 그렇다는 의미도 되고요. 그리고 옛날 사람들 직업 중에 곡비라고 하는 직업이 있거든요. 이건 뭐 곡비. 예, 곡비. 상가집에 가서 대신 울어주는 이제 노비를 말하는데, 그래서 상가집에서 굉장히 서럽게 이렇게 울고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게 그 상가집에서 이렇게 울고 그러는 게 국가에서 보게 되면 사치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을 들여서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조상님들을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직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곡비가 정작 자신의 슬픔을 마주대하고 울까, 서럽게 울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안 웁니다, 잘. 근데 시에서는 생각날 때 가끔 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를 쓰면서 뭐 우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울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울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시집에 실린 시 중에 우리가 아직 물방울 속에서 살던 때라는 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까요? 예,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릴게요. 예. 우리가 아직 물방울 속에서 살던 때
이슬방울 속에 집 짓는 달. 당신이 불며 웃는 모습 좋았죠. 먼 발트에서 꽃 피는 날 오거든. 이슬방울집, 작은 방 불빛. 당신의 입김에 흔들리며 아직 켜있는 줄 아세요. 이 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사실 그냥 쓰지요. 근데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는 좀 저 자신을 약간 좀 타인처럼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네. 세상하고 좀 동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바라보는 버릇이 있는데 시를 쓸 때는 이제 그게 조금은 유용하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리를 두고 자꾸 되새김질해 보면 이상하게 행복한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읽어주신 그런 시에는 사랑하는 존재들에 대한 상실 같은 게 배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가깝게는 육친의 죽음에서부터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잃어버렸을 때 느낀 감정 같은 게 이제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나름대로 그런 걸 조금 아름답게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 같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슬방울 속 불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치지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작은 그러나 소중했던 것들이 우리를 돌아보게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도 되고 받침대도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사람을 이렇게 맥없이 주저앉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보고 때로는 이렇게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시인이 아니어서 이렇게 무식한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갈한 시를 쓰실 때는 어떻게 한 번에 쓰시는 걸까요? 아니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치고 바꾸고 그렇게 시도 글로 쓰는 거니까 노력을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하루에 다 그냥 쓰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생각을 많이 하고 쓸 때 한 번에 어떤 이렇게 엉킨 실타래 이게 끈을 하나 잡았는데 이렇게 하나를 딱 잡아서 풀면 왠지 다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쓰게 되면 대부분 한 번에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시인님 시집을 읽으면서 되게 강하게 느꼈던 게 산책의 시랄까요? 그러니까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고 산책의 순간에 어떤 시가 떠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 산책 즐겨 하시나요? 혹시 산책을 하면서 시를 그래도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걸어 다닐 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산책하시면서 시 생각이 많이 나세요? 예, 걸으면 그냥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산책로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잘 해놨죠. 예, 잘 해놔서 새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려운 새들 그런 것도 많고 강물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걸음 속에 생각이 이렇게 돋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걸으면 어떤 때는 운이 좋으면 강물이 시를 써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방금도 되게 19절 같았어요. 그러면 주로 산책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계세요? 없습니다. 그냥 주로 한밤중. 밤중에? 네, 주로 한 새벽 1시에서 4시 사이. 굉장히 오래 걸으시네요. 예, 근데 게을러가지고요. 걸을 때 거의 왕창 걷는 스타일이에요. 6시간도 걷고 7시간도 걷고. 그리고 전 산보다 강이 좋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시골에 되게 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사는 정읍이라는 곳에도 근데 거기는 산들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되게 고향을 떠나와서 본 산들은 다 높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들은 다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는 이 나지막한 산이지만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평야가 이렇게 쫙 보였거든요. 멀리. 근데 강가를 거닐면 그렇게 멀리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좋아요. 그런 걸 보고 걷는 게 편안합니다. 그럼 서울에서는 주로 어디 걸으세요? 한강이죠. 뭐. 한강 외에는 뭐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서울에 한강이 있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한 축복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넓은 강이 도심 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한강은 사실 그 서울 시민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한강 주변에 풍경들이 참 좋은 데가 많습니다. 해지는 것도 우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보면 자전거도 좀 타고 다니거든요. 참 좋은 데가 많아요. 맞아요. 뭐 우이천이라든지 그런 데도 우연히 들렀다가 그 천변에 중국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오징어를 한 마리 다 짬뽕에다 넣어주더라고요. 한 마리를 다요? 네. 참 맛있었습니다. 그런 우연한 어떤 그 기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산책의 기쁨이죠, 정말. 예. 이번 신작 시집 제목이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인데요. 시집 4부의 표지작이기도 한 테두리라는 작품에 자신의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 모든 테두리는 슬프겠지라는 표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시집의 제목을 이 부분에서 따오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집을 묶을 때는 이제 서성임과 강물 사이로 지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제가 뭐 사실 이 시집에서 뭐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조금 저한테는 구체적인데 약간 좀 잡히지 않는 제목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편집자분께서 아주 꼼꼼하게 좋은 제목들도 여러 추천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번 시집은 어머니나 가족에 관계된 거라든지 그다음에 시집 제목에 제가 뭐뭐 다 이렇게 끝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빼고 제목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구절이 갑자기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좀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번 시집에는 좀 어떤 한계에 대해서 생각한 흔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시인님의 이제 시들 중에 그의 창문을 창문으로 보면서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도 가재도구와 식탁과 싱크대의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다. 혼인비행이라는 시에는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에게 일생이 날 수 있을 만큼의 의지를 축약한 것이라면 사는 것도 제대로 죽는 것도 연습 따위는 필요 없을 것이다. 겨울설이라는 시에는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겨울 아침 들판에 서서 설이 꺼지는 소리를 듣는다. 기다림 만한 걸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식구들을 보면 그동안 시인님께서 차곡차곡 쌓아오신 삶의 통찰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내년이 데뷔 30주년 되는 해라고. 예. 어떠세요? 30년을 시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가요? 사실 저는 뭐 제 생일도 까먹고 지나가는 스타일이라서 별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사이에 시집을 7권 냈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덕분에 나이테가 7개는 생겼다는 거 그런 데다가 의미를 두고 싶어요.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게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나무가 스스로 써내려간 기록이기도 하니까 그건 나름대로 좋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리 올리버라고 하는 시인의 이야기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분은 산책을 하면서
나무나 풀숲 같은 데다가 연필을 그렇게 매달아 놓는다든지 숨겨 놓는답니다. 그래서 수첩을 이렇게 들고 산책을 하다가 펜을 이렇게 집에다 놓고 다닐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뭐가 떠오르면 풀숲이나 나뭇잎 사이에서 펜을 꺼내가지고 글을 쓰려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도 있었다면 그 30년 동안 저도 그렇게 어쨌든 한두 번은 그렇게 써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시집을 내는 거는 뭐 친구들 중에는 뭐 시집 내는 게 참 그렇다. 나이 들어서 시집을 내니까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여전히 좋더라고요. 시집 낼 때마다. 네. 참 좋아요. 네. 제시가. 저도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이 빈 것 같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책 내고 그러면 지금까지 어쨌든 운이 좋았으니까 또 차오르는 게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 같은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30년이라고 하면 어쨌든 뭔가 반환점은 도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직 한참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아직 온 것만큼의 길이 남아있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네. 운이 좋아요. 예. 충분히 그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인님께서는 대학에서 지금 문학과 글쓰기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근데 아까 이제 초반에 연구년이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를 쓴다는 것과 시를 가르치는 것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혹시? 사실 이런 질문이 좀 어렵고 쑥스럽습니다. 네. 사실 시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시는 독자분들의 눈이 되게 날카롭고 또 사실 뭔가를 들키면서 굉장히 창피한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좀 자족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좀 만족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면역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는 좀 잘 모르고 용감하니까 내가 쓰는 시, 내가 생각하는 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딱히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쓴 시를 함께 읽고 또 학생들하고 좋은 시인들의 시를 함께 읽는 건 되게 행복하고 맞아. 예, 배우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선생으로서 저 자신은 항상 좀 갈수록 모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학생들한테 좀 배우고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 듣고 싶고요. 저는 뭐 제자들 굉장히 사랑합니다만 제자들한테 제가 사랑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문학 선생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선생도 똑같이 습작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좋은 시를 써보고 싶듯이 학생들이 좀 써보려고 하는 각자의 좋은 시가 있다면 그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뭘까 그런 거에 대해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의 잘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도 거기 학생으로 들어가서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저도요. 예.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정말 못했던 생각인데 최근에 드는 생각이 어쨌든 모여서 좋은 작품을 읽고 그것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잖아요. 학교라는 곳은.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이 최근에는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학교는 그것을 하라고 이제 가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소설은 나만 좋아하는 거잖아요. 사실 시도 그렇고.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같이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게 좋더라고요. 예, 학생들 작품이 참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는 좀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작품을 습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작된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함께 좋은 작품을 읽고 감상하고 공감하고 맞아. 그런 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 젊은 선생님들 수업에 학생으로 들어가서 좀 배워보고 싶어요. 네. 그럼 여기서 그냥 잠깐 가벼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만약에 시집 줄무늬를 슬퍼하는 기린처럼을 머나먼 미래나 지나온 과거로 순간이동시킬 수 있다면 어떤 시대로 이동해서 독자들과 만나고 싶으실까요? 예, 굉장히 재밌는 질문입니다. 네. 네. 어디로 딱 돌아가고 싶다 이런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요. 네. 그냥 현실적으로는 좀 옛날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하늘 같은 선배님들한테 제 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딱 한 번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 선배들 중에 한 명. 딱 한 명. 하늘 같은 선배님들 중에 한 명. 2명도 괜찮아요. 갑자기 뭔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인데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 돌아가신 선생님들한테 다시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아주 먼 미래나 가까울 수도 있는데 AI 시인들한테 한번 제시를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 최첨단의 그 AI 시인들이 제 시를 어떻게 제 구닥다리 시를 어떻게 읽을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좀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이렇게 살아온 내력이라든지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도 참 좋아합니다. 동경하고. 근데 그런 어쨌든 AI 시인들은 되게 편견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저 같은 구닥다리에 정체된 시인의 시는 어떻게 읽혀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집 속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랄까? 혹은 쓰는데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시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예, 사실 다 애착이 가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비교적 좀 시간을 공들여서 썼다면 아스팔트에서 강물 소리가 나는 새벽에라는 시는 좀 긴 시간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700만 원이라고 하는 시는 한 번에 썼고요. 네. 그리고 가장 애착이 가는 시를 굳이 꼽자면 뚝방에서 쓴 일기라고 하는 시인데요. 네. 이 시들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그러면 저 나름대로 이제 사연이 조금 있는 시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아스팔트에서 강물 소리가 나는 새벽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되게 비 많이 내렸었잖아요. 한 10년 전쯤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강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통제선이 다 쳐져 있는데 제가 아침에 그냥 그 통제선 몰래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강변을 산책을 하는데 아스팔트에 강물이 이렇게 다 넘쳐서 흘러다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물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이 통제선 몰래 들어간 사람들이 그물로? 손으로요. 손으로요? 네. 그래서 저도 손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손으로 잡으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요. 근데 머리를 써가지고 비닐봉지, 까만 비닐봉지 있죠. 그걸로 몰아가지고 봉지 안으로 딱 몰아서 이렇게 몇 마리 잡았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고 집에 가다가 나는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또 그리고 그 물고기를 손질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끔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준 그런 기억이 있었고요. 700만 원은 그냥 어머니가 제 살림 미천으로 남겨둔 거 그 에피소드를 실어 쓴 거고요. 뚝방에서 쓴 일기라고 하는 시는 어린 시절 혼자 강둑 산책하던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에는 나와 있지는
그렇지만 제가 겨울에 강변을 걸어다니면서 혼자 강둑에 메마른 갈대밭에 굉장히 불을 지르고 불 구경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때 기억 같은 걸 담아서 쓴 시들입니다. 네. 아유,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 앞으로 계획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시간이 나면은 산문집 원고를 정리해 보고 싶어요. 네. 그 되게 이제 뭐 사보라든지 기자 일하면서 쓴 서평들이 조금 있는 편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일정한 직업이 없던 때 거의 유일한 돈줄이었던 글들이고 그래서 그 글들을 읽어보면 저한테는 그 글들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 애착 같은 게 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쓰는 시는 좀 밝아지고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가장 단순한 평범에 이렇게 이르는 길은 뭘까 그런 걸 좀 찾고 싶어요. 근데 뭐 언제나 게을러서 생각뿐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 일단 시인님의 산문집부터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산문집부터.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육성 낭독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시를 이제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어떤 시 낭독해 주실 건가요? 눈망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네. 시집의 제일 마지막에 수록된 시인데 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저녁에 날개를 다친 참새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참새가 중앙선에 자전거도로 중앙선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모습이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 속의 손바닥에 그 참새를 올려두는 소년이 나오는데 그 소년의 행동과 마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입니다. 아, 네. 그러면 시인님의 눈망울 들어보겠습니다. 눈망울. 자전거도로 한복판 중앙선에 참새 한 마리 앉아있다. 바퀴에 날개 한쪽이 잘려서 날지도 못한 채 꼼짝 않고 앉아있다. 노란 중앙선엔 자전거도 넘나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지 몸을 떨며 앉아있다. 지나가는 소년 하나가 속도에만 관심 있는 자전거와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로 손을 들고 나와 산책로의 속도를 잠시 늦춘다. 중앙선으로 다가가 참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길가로 돌아와 풀숲에 내려놓는다. 손바닥에 앉아 소년을 올려다보던 참새의 눈망울. 손바닥에 참새를 내려다보던 소년의 눈망울. 그 짧고 느린 시간 동안 산책로의 무표정한 속도들 사이로 섬소리가 들리며 흘러가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 시 쓰실 때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이런 시도 쓸 때 좀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어를 다루는 게 사실 우리가 일상이나 사는 곳에서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다른 존재들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혹은 자기 자신한테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이기적인 거 말고 자신한테도 이익이 되고 타인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시를 쓸 때 좀 참새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소년이 내가 아니어서. 그렇죠. 사실 소년은 상상적인 존재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런 소년으로 돌아가고 싶긴 한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 읽으면서
저는 길에서 죽은 새들을 굉장히 많이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죽어있는 새를 볼 때마다 묻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지나가요. 네, 다 그렇죠. 묻을 데도 없고 네. 어디 흙도 흔하지 않고 저거를 어떻게 치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그 순간들이 떠올라가지고 마음이 네, 저도 그 새가 바퀴에 이렇게 날개가 반이 잘려가지고 중앙선에 이렇게 되게 참새가 눈망울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면하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길가에다 이렇게 옮겨주긴 했는데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네. 예. 시인의 마음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에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작가님께서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는 코너인데요. 요즘 뭐 좋아하세요? 사실 저 뭐 취미가 거의 없고요. 네. 이 얘기도 하는 게 되게 쑥스러운데요. 네. 근데 저 혼자만의 좀 즐거움이기도 한데 야밤에 혼자 야구공 던지는 게 그렇게 재밌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야밤에 한강변에 사람 없을 때 네. 제가 던지는 게 뭐 얼마나 속력이 나겠습니까만 네. 되게 잘 멀리 나갈 것 같아요. 야구공에 맞으면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야구공 혼자 던져도 충분한데 네. 그런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네. 장소 헌팅하고 네. 그렇습니다. 야구공이 이 실밥이 108개거든요. 아, 그래요? 예, 108개인데 그 실밥을 요리조리 이렇게 쥐고 던질 때마다 일어나는 공의 변화가 그쵸.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밤에는 공의 속도가 좀 빨라 보입니다. 아, 어두울 때요? 예. 그건 왜 그럴까요? 밤이라서 그런가 봐요. 어둠 속에 하얀 야구공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제 공을 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회인 야구 하는데 네. 그렇게 연습하고 네. 가서 던지면 네. 다쳐요. 혹시 주종 있으신가요? 야구 공 던지실 때 그 뭐 있잖아요. 슬라이더, 커브. 예, 슬라이더, 커브, 커터, 네. 포크볼. 다 잘 던지세요? 예, 다 잘 던집니다. 야밤에 혼자 공 던질 때만. 예.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예. 혹시 그러면 뭐 요즘 기아 팬이라고 아까 밖에서 들었는데 예. 뭐 요즘의 기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 기아는 늘 잘하죠. 옛날 혜태. 네. 혜태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있어서요. 네. 지더라도 다음엔 더 잘해서 우승할 것 같은 느낌? 네. 네. 우승할 때는 우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팀. 제가 그동안 봐왔던 기아 팬들과 너무 마음이 다르세요. 어떻게 다른데? 네. 아니, 다들 그런 믿음은 없이 욕만 하던데. 뭐 우승 많이 했으니까. 부럽다. 뭐 5, 6년에 한 번 정도 우승하면 되죠. 정말 부럽네요. 혹시 좋아하는 야구 선수 중에 투수 한 명만 꼽으신다면? 그렉 매덕스. 이제 외국에. 예. 그분이 되게 성격이 엄청 안 좋았답니다. 근데 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공을 던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선수들한테 침을 많이 뱉었다고 그래요. 왜요? 성격이 안 좋아서? 예. 스트레스 푼 거죠. 나쁘다. 근데 그분이 던지는 공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작품이에요. 스포츠를 예술로 하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작 시집을 내신 박형준 시인님과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는데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이런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사실 이런 자리가 이제 흔치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더 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시인들이나 작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독자분들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런 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뵙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저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형준 시인님 보내드리고 일부를 마무리할 건데 마무리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음감의 정현우 시인 편이 원래 8월 말에 찾아오기로 공지되었었는데요. 신곡 작업 일정 조정으로 인해서 예정일보다 조금 늦은 9월 초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9월에 다시 찾아올 음감에 많은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노태훈 문학평론가입니다. 2013년 중앙시인님 문학상으로 데뷔하신 후 시, 소설 작품에 대한 비평은 물론 문학 안팎의 다양한 담론을 주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노태훈 평론가님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3분 광고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요즘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네. 또 이 방송이 언제 나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아무튼 그 코로나 시국이 또 굉장히 심각해져서 그쵸. 뭐 집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대한 실천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오늘 제가 건강검진을 네. 받고 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시경도 해보고 그래서 네 회복 중입니다. 아, 오늘 내시경을 하신 거예요? 네네 오전에 가서 받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힘든 날에 이렇게 또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저는 뭐 그 제가 이제 3분 광고 여러 차례 제가 챙겨 들을 수 있는 만큼 듣고 있는데 네. 뭐 너무 준비해서 3분에 딱 맞추는 것보다는 네.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네. 재밌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시경 하고 나서 조금 몽롱하거나 제가 어떤 저조한 컨디션일 때 또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저를 놓고 지금 현재도 전 지금 저를 굉장히 많이 내려놓은 상태에서 네. 네,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평론가님께서 가장 몰두하고 계신 작업은 어떤 건지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 최근에는 뭐 써야 되는 원고들을 뭐 일단은 처리하는 게 급선무여서 네. 쓰고 있고 다만 좀 장기적으로 또 조금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은 이제 썼던 글들을 좀 잘 모아서 평론집을 한 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원고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작업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카테고리를 좀 분류도 해보고 네. 어떤 글들을 좀 더 발전시켜 볼까 그런 생각들 하면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아, 네. 평론가님의 평론집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하실 책은 지난 6월에 출간된 윤혜서 작가님의 중편소설 그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3분을 드릴게요. 뭐 아시겠지만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질 거예요. 그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윤혜서 작가님의 그라는 소설입니다. 얼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이고 또 아마도 많이들 알고 계신 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좀 여러 독자분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제 작은 바람에서 소개를 해보게 됐는데요. 일단은 윤혜서 작가님은 2010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셔가지고요. 그 소설집
그 코러스 크로노스라는 소설집이 한 권 있으시고, 그리고 암송이라는 중편 소설, 그리고 또 장편 영인칭의 자리, 이런 책들이 나와 있고, 네 번째 단행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이제 6월 정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뭐 윤혜서 작가님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독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작가라고 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한국 문학을 챙겨 읽는 좀 독자이시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평론가거나, 또 실제로 작품 활동하시는 작가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그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로, 뭐 작가들의 작가 같은 느낌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신 분이긴 한데요. 사실은 뭐 소설이 이미 뭐 제목만 들으신 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실험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시도하시는 작가 중에 한 분이셔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기대하고 책을 펼치셨다면 좀 막막하거나 힘이 드셔서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내신 책 그라는 단행본이 그간 이제 윤혜서 작가님이 썼던 작품들의 매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지점들이 많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글쎄요, 제 생각엔 절반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간단한 내용만 소개해드리면, 제 제목이 그이고 그라는 사람이 일종의 주인공인데요. 이 그라는 사람이 여행 작가이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 32층에 사는 거주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이제 끝나가나요? 아닙니다. 거의 끝나가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네, 죽음에 다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파편적으로 막 들어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라는 제목의 소설이 이 책 안에 2편이 실려 있어요. 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 그가 첫 번째 그와 두 번째 그가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게 다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시경을 하신 분 답장에 정말, 또렷또렷하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이렇게 전화를 끊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윤혜서 소설가의 중편소설 여기에서 이른바 전통적인 서사적 사건은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서술 자체가, 문장 자체가 사건이다. 출판사 문학실험실의 책 소개글도 인상적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의 실험소설을 열망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요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 문장@arko.or.kr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볼 수상한 취미는 바로 스킨스쿠버입니다. 글자만 봐도 너무 멋있어요. 네, 이혜미 시인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혜미 시인님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2006년 중앙신인문학상을 받으시며 작품활동을 시작하셨고요. 내신 시집으로는 보라의 바깥, 뜻밖의 바닐라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네. 원격 수업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혜미 시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취미는 바로 스킨스쿠버입니다. 와, 취미를 듣자마자 어떻게 이런 취미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막 생겼는데요. 이 흔히 볼 수 있는 취미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시작하게 된 거는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옛날에 한참 그 동남아 여행 가서 스노클링하고 뭐 그러는 거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을 했다가 체험 스쿠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해봤는데 너무 갑자기 빠져들어가지고 네, 자격증도 알아보고 네, 그러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빠져들게 된 이유 중에 뭐 구체적으로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그 물 촉감이라던가 떠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무섭고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에 있는 그 느낌. 네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시인님은 실제로 스킨스쿠버 자격증까지 따셨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는 스킨스쿠버만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몸이 편안하고 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우주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굉장히 중력에 짓눌려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뛰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고 무게감을 막 가지고 사는데 물속에서 이제 한번 이제 호흡을 맞추고 나면은 진짜 몸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몸의 어떤 불편함이나 뭐 무거움 같은 거를 이렇게 벗어 던질 수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정말 너무 좋고요. 어떤 의미로는 몸을 느끼지 않게 되는 순간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눈을 이렇게 딱 감으면은 생각하는 나밖에 없고 육체가 없어져요. 그게 진짜 너무 매력 있고. 네, 듣기만 해도 되게 네. 해본 적은 없는데 마치 그 느낌이 뭔지 알 것만 같은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름에 많이 하나요? 스킨스쿠버 여름에? 여름 나라? 동남아나. 그럼 올 여름은 어떠셨어요?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이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좀 춥거든요. 그래서 요즘 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거의 올해 1월, 2월에 한번 갔다 오고 계속 못하고 있었어요. 그럼 스킨스쿠버를 하려면 국내에서는 하기가 힘든? 국내 저도 이제 다이빙 자격증 이제 국내에서 따고 했는데 너무 춥고 약간 그 되게 익사이팅해요. 네, 춥기도 많이 춥고. 그렇구나. 네. 이혜미 시인님께서 발표한 스킨스쿠버 사랑에 관한 산문을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관계가 깊어지는 결정적 순간에는 언제나 액체의 교환이 있다. 물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매개체다. 스킨스쿠버가 이혜미 시인에게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서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타인과의 스킨스쿠버 활동을 통해 관계에 관한 사유가 깊어지거나 뭐 그런 경험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제 그 시인의 말이 관계가 깊어지는 결정적 순간에는 언제나 액체 교환이 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렇네요. 비말. 액체 교환. 네, 그래서 뭐 흔히 생각하는 뭐 사랑의 행위들, 뭐 키스를 한다던가, 뭐 성교를 나눈다던가 그런 거에도 당연히 액체 교환이 들어가지만 뭐 같이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아니면 뭐 눈물을 같이 흘린다던가 뭐 이런 액체 교환들이 서로를 엄청 가까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스킨스쿠버를 같이 하면 정말 친해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서로 목숨을 서로 이렇게 같이 한 전후 느낌도 들고 이제 스킨스쿠버에는 버디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짝을 지어서
들어가서 한 사람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 보디랑 이제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괜찮나? 보고. 네. 말은 할 수도 없고 아이 컨택만 할 수 있는. 네, 누구의 눈을 그렇게 열심히 들여다보는 경험이란 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엄청 친해지고 되게 다 털털해지는 것 같아요. 서로 막 호흡기를 나눠 쓰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되게 그리고 어쨌든 그 특별한 순간에 같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하는 거니까 정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혜미 시인의 스킨스쿠버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만약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다이빙을 떠날 것이다. yes, yes. 네, yes 2번 하셨어요.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상상만으로도 내 행복 지수는 만렙이 된다. 아, 이건 no. 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다이빙 한 번만이다. yes? yes.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yes와 no 대답하신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만약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다이빙을 떠날 것이다. yes를 2번이나 하시면서 되게 간절함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스킨스쿠버라는 취미가 장비도 그렇고 아까 수온 말씀도 해주셨고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을 것 같은데 다이빙을 하러 가장 멀리 떠난 곳은 어디였는지 혹은 가장 많은 비용을 쓴 적은 언제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먼저 가장 멀리 떠났던 곳이랑 많은 비용을 쓴 곳이 일치하는데요. 뭐니까 네. 어디였냐면 팔라우라는 섬이에요. 미국령의 섬인데 굉장히 멀기도 하고 미국령이라 그런지 물가가 너무 비싸고 다이빙도 비싸고 뭐 그런 곳이었는데 한 로그 한 3, 40대 그러니까 초보를 갓 벗어난 이제 그때 처음으로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이 없이 그냥 하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호흡기를 렌탈해서 썼는데 그 호흡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3번 연속 물을 먹었어요. 깊이감이 한 30m 정도의 엄청나게 그 물살이 치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뭐 거의 숨을 못 쉬고 이제 패닉이 오기 직전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거의 이제 눈이 이렇게 돈다고 하는데 패닉이 오기 전에 다행히 호흡기가 돼가지고 그때 살아나온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바로 호흡기를 샀어요. 모아둔 돈을 털어갖고 그 호흡기가 이제 100 얼마였으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돈이 많이 든 셈이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시인님께 스킨스쿠버 하는 사진을 봤는데 일단 너무 아름다웠고 그 거북이 사진도 그렇고 그 해투 사진도 그렇고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그 바다는 어느 바다였어요? 그 사진? 거기는 아마 모알보알이라는 필리핀의 섬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또 해서 보내드린 거라 당연히 제일 잘 나온 걸로 아름다운 것만 골라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가시면 계속 스킨스쿠버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루에 최대 3번 4번? 야간 다이빙까지 하면 4번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저녁 먹고 노는 거죠. 너무 부럽다. 그런 거 물속의 그 느낌 저도 너무 느껴보고 싶네요. 눈을 감고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상상만으로 내 행복 지수는 만렙이다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만큼 물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감동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질문에는 노라고 하셨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네. 굉장히 장비도 많이 챙겨야 되고 어딜 또 이제 여행을 막 가야 되고 뭐 짐을 풀어야 되고 캐리어를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다이빙과 함께 떠올라요. 그래서 뭔가 다이빙하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런 건 차라리 막 술 마셔야지 이러면 행복하고 막 그런 건 그 즉각적인 행복을 주는 행위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다녀와서 너무 힘들었지만 돌아볼수록 좋다 이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면 좋긴 한데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엄청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다이빙 한 번만이다. 예스라고 하셨어요. 네, 이때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 같은 느낌인가요? 다이빙 한 번이 이제 앞에 그 모든 과정을 다 건너뛰고 바로 배에서 이렇게 통당 뛸 수 있다면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인님의 침몰하는 저녁이라는 시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물관으로 흐르는 맑은 피는 양수가 되고 채간으로 흐르는 진득한 피가 세계의 지천으로 꽃을 피워내는데 네가 오더구나. 모든 것들의 처음과 끝인 네가 오더구나. 지금 한 구절을 읽어드렸을 뿐이지만 이혜미 시인님의 작품에는 대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강렬하면서도 매력적인 이미지 묘사가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데뷔작인 침몰하는 저녁에서 느껴지는 디테일하면서도 환상적인 표현 방법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러한 기법과 소재들을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영감을 받으시나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수치풀 아닙니까? 이거 데뷔작을 제 앞에서 읽으시고 느닷없이 시 얘기하고 갑자기 시 얘기를 듣고 또 등단작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거 14년 전에 네, 수치스럽군요. 네, 뭐 그래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오랜만에 정말 봤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좋았다는. 네, 영감. 근데 진짜 저는 등단이 좀 일러서요. 제가 딱 20살에 등단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세이브되는 원고도 없었고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마감을 쳐내가면서 실시간으로 쓰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지난 여름에 썼던 생각했던 거를 이번 가을호에 발표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살아가면서 계속 이제 얻어지는 경험들, 뭐 이미지들을 그냥 바로바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이빙을 하고 나면 써지는 시도 있나요? 많죠. 그럴 때. 네, 제가 여러 편 또 보내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게 정말 어떤 새로운 자극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고요. 시각적으로도 엄청 훌륭하고 시각적으로도 네. 물속에 들어가면 일단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빛나거든요.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열대어 같은 거는 이렇게 꺼내놓으면 안 반짝이는데 물속에서는 그 특유의 비늘이 반짝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들이 조금씩 더 빛나는데 그걸 보는 또 재미가 있죠. 그럼 진짜 다른 세계네요. 네, 되게 채도도 높고. 그러니까 감각 자체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청각, 시각, 촉각.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무태서의 나의 감각이 표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그리고 소리가 저 멀리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그 물이 전달을 잘해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사람 얘기도 하셨는데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무슨 티백처럼 자기 성정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요? 저 사람은 지금 두렵구나. 저 사람은 지금 옆에를 배려하는구나. 이런 게 물 밖에서보다 더 잘 느껴지고 쟤는 좀 이기적이구나. 뭐 이런 게 다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저 지금 시인님 얘기 들으면서 인간은 물에 바다에서 왔다는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맞네요. 네, 인간은 육지 동물이 아니었고 정말 바다에서 왔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러면 바닷속에서 본 해양 생물들 중에 인상적이었던 생물 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열대어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는 거북이도 되게 거북이 너무 좋아요. 진짜 인상적이었고 네. 가장 좋아하는 거는 거북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수신호. 네, 거북이야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봤어? 거북이. 네, 거북이를 이제 제일 좋아하고 가장 근데 인상 깊었던 거는 한 2가지 정도인데 2가지 얘기 되나요? 네. 만타라고 만타 가오리 이렇게 쫙 하면서 가오리류인데 엄청 커다란 지금 저 문보다도 컸어요. 정말요? 네, 거의 사람보다도 훨씬 큰 거대 가오리가 저 멀리서부터 진짜 웅장하게 쫙 이렇게 날아오는데 그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그쵸. 물속에서 날아오는 것
마치 그거는 무슨 그 알라딘의 그 양탄자처럼 네. 이렇게 그 날아오는데 엄청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도리어 인간의 어떤 인간 육체의 흉함도 느꼈어요. 우리 너무 흉한 거예요. 가오리에 비해서. 그랬고 두 번째는 그 정어리 엄청나게 많은 정어리떼가 이렇게 쫙쫙 이렇게 은빛으로 빛나면서 막 때로 다니던 모습. 네, 그런 거 생각나네요. 혹시 돌고래는 못 보셨어요? 돌고래 봤죠. 보셨어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배에서 이렇게 뛰는 걸 봤는데 저도 울었어요. 너무 감동. 걔네들이 막 착착 뛰는데 뛸 때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막 지르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빠졌다는 것을. 너네가 우리 이렇게 확 나오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첫 부분 기억하세요? 전 못 읽었어요. 아무튼 돌고래들이 이렇게 우리를 조련하는 느낌. 그래서 인간이 조련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물들 생각하면 인간은 너무 멋이 없어요. 너무 흉악해 생겼어요. 몸이 너무 안 예뻐요. 멋도 없고 매력도 없고. 맞아요. 네, 그렇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맞아요. 문어는 얼마나 아름답게 색을 막 바꾸는데 우리는 너무 흉한 살색. 그리고 정말 물속에서는 아까 가오리가 난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거기서는 그들이 헤엄을 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고의 전복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되게 나는 기분이 들거든요. 물속에서? 그래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한다고도 하는데 진짜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절벽 지형. 그렇겠네요. 네. 되게 환상적인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흥분을 지금. 저도 막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그럼 또 시 얘기를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혜미 시인님의 두 번째 시집 뜻밖의 바닐라에 수록된 다이버, 해중림 작품들을 보면 첫 시집인 보라의 바깥에서 보다 확장된 이혜미 시인님만의 화법이 두드러지는 듯 하는데요. 이런 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첫 번째 시집은 아무래도 20대 때 대부분의 시가 쓰였고 20대 초반 게다가 제가 25살에 냈으니까 진짜 빨리 하셨다. 네. 그래서 그 약간의 미숙함과 플러스 좀 흔들림, 불안한 아름다움 같은 게 있었다면 그래도 이 두 번째 시집인 뜻밖의 바닐라는 조금 더 그 30대에 이렇게 걸쳐가면서 됐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애가 좀 성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좋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의 시집의 변화가 나를 보여주는 것 같은. 있죠. 네, 나를 담아내는 어떤 그릇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네, 저는 책을 묶으면서 그런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다 잊은 것 같은 나의 예전을 책이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 기억해 주는 거. 그러면 이쯤에서 이혜미 시인님의 작품 낭독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고르신 자작시를 읽어주시는 코너인데요. 어떤 작품 읽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오늘 주제에 맞게 다이버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 다이버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혜미 시인님의 다이버 들어보겠습니다. 다이버. 머리를 누르는 손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지. 육중한 물의 몸, 고요한 심해의 눈빛. 눈길 닿는 곳마다 분연히 어둠을 뿜어내는 먼 바다의 바닥. 그러나 바다는 바닥도 물의 입체도 아니었지. 바다는 다만 땅의 천장. 전구를 갈기 위해 길게 뻗은 손처럼 우리는 나란히 몸을 세우고 세상 가장 어둡다는 빛을 찾으러 갔었다. 가득히 입을 벌려 아직 남은 대기와 키스에 오직 키스로만 인간은 말을 잇는다. 말을 버리고 입속의 심해로 잠수에 들어가. 그건 사람의 천장이거나
낮의 바닥, 지구가 껴입은 빛나는 외투의 안감, 몸속의 공기방울들이 급격히 팽창하고 안팎이 서로를 침범하는 자리에 대하여, 사람의 몸이 견뎌내야 하는 색과 압의 연합군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 있지. 우리는 낯선 수면으로 떠올라. 그건 오래 길러온 몸속 바다를 뒤집어 서로에게 내어주는 일이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이 시야말로 다이빙을 하면서 네. 네, 썼던 시였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까 저 밖에서 얘기할 때 네. 수영을 하지 못해도 스킨스쿠버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인가요? 전 계속 믿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실제로 수영을 잘 못하고요. 네. 근데 이제 수영을 못하면 다이빙을 잘 못한다 생각하는 게 물을 무서워하니까 패닉을 잘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위험할 수 있고 뭐 그런 건데요. 그냥 가라앉는 것이라서 사실 수영이랑은 다른 스킬이 필요해요. 어떤 스킬이? 그러니까 뭐 숨을 쉬는 거에 대한 이제 뭐 거리낌 없음 같은 거,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호흡기를 뭐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그런 두려움을 좀 버리는 거, 네,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담대함만 있으면 되네요. 네, 뭐 담대함, 네, 뭐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바닷속에? 그것도 스킬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그 공기통에 있는 이제 공기수를 바라고 해요. 뭐 200바, 이런 BAR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 70대부터 상승을 시작해요. 그게 시간으로 치면 한 40분? 40분? 40분. 네,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1시간도 넘게 있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레크레이션 다이빙은 40-50분이면 네, 나오죠. 네. 오늘 그 바닷속, 물속 세계에 대해서 정말 환상적이고 매력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다이빙 하는 얘기를 하다 갑자기 앞으로의 계획 얘기하려니 또 네, 웅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요즘 너무 다이빙을 또 못했고, 앞으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서. 맞죠. 네. 사실 뭐 다이빙 계획을 이야기 드리기는 참 그렇지만, 그냥 약간 꿈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싱크홀이 있는 그 다합이라는 이집트의 다이빙 포인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꼭 가서 한번 다이빙을 해보고 싶다는 네, 그런 꿈이 있고요. 시는 이제 시집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다이빙에 대한 시집이나 아니면 산문집 같은 것도 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산문집 사진이랑 같이 내주시면 저 진짜 많이 선물하고 다닐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네. 네. 이혜미 시인님의 시집과 산문집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 시집에 대한 어떤 힌트나 예고를 해주신다면. 예고. 네네. 두 번째 시집에는 정말 물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네. 한참 또 다이빙에 빠져있을 때라 다이빙에 대한 시도 참 많았는데요. 세 번째 시집에서는 사실 그만큼 막 다이빙 얘기를 막 많이 하진 않았고요. 추구하는 세계가 조금 바뀌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이미지도 많이 나오지만 좀 식물적인 이미지들, 나무나 뭐 그런 좀 또 땅에 뿌리박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그런 쪽 얘기가 좀 많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30 이제 초중반을 또 건너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뭐 고민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읽어주시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네, 이혜미 시인님의 세 번째 시집 나오면 여러분 많이 읽어주세요. 네, 오늘 문장의 소리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정신 없었죠. 제가 너무 중구난방. 아닙니다. 저 근데 이런 거 너무 좋고
많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네, 사실 다이빙 얘기만으로도 진짜 한 5시간, 6시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고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많이 못 들려드린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네요. 빨리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이집트에도 가시고 맞아요. 네, 또 가셔서 또 다이빙을 즐기실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